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방 논평 꼭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이걸 국방 논평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뭐 정치 논평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국방 논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죠. 네. 자, 오늘은 지금 독일 공군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들의 전력을 사실 크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일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모습들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아주 큰 변화에 일단 방향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증거로서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 보도 기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문화일보 기사인데, 독일 공군 전투용 항공 2차 대전 후 첫 방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이 2차 세계대전 전, 2차 대전 전에는 왔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처음 온 거예요. 예, 그만큼 귀한 일이고 드문 일이고, A400M이 왔죠. 수송기가 왔어요. 28일 성남공항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주에서 뭐 피치블레 훈련에 한국, 일본 전투기가 처음으로 참가한 후에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이게 상당히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에요. 산케이 신문에서 난 뉴스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난 뉴스예요. 독일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세대가 처음으로, 밑에 내용 보면은 독일 전투기 유로파이터가 처음으로 날라서 왔다. 일본에.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우리 기사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 일정이 나와 있어요. 30일까지 머문다. 이 30일이라는 날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3일간 머무는데 30일까지 체류 예정이에요. 일본의 F2 전투기, 일본의 국산 전투기죠. 그와 공동 훈련을 하기로 돼 있다라고 내용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조금 더 볼게요. 아까 문화일보 기사를 좀 더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한 대가 왔어요. A400M.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는 뭘 보낼까 하다가 한국에는 수송기, 일본에는 전투기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찌된 일정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8월 15일부터 독일 공군은 8월 15일부터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등 4개국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연합 공중훈련인 레피드 패시픽 2022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호주 연합 공군 훈련 피치블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뭐 처음 참석한 건지 예전 참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내용으로 봤을 때 독일 공군이 처음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거의 뭐 반바퀴 정도 도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고 돌아간 게 아니고, 한국에는 수송기를 한 대 보내고 일본에는 전투기를 3대 보내서 3일 동안 체류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앞뒤를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A400M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 이걸 해석을 하는 바는, 이게 또 문화일보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송기를 추가 도입하는 2차 대형 수송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 카이에서 공개한 MCX 중형 수송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드린 바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입찰한 경쟁으로 넣은 제출한 기종들이 C130J, 브라질 엠브라이더 C390 이 있었는데, A400M도 있죠, 유럽에. 이 세 개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1차 경쟁 입찰이 서류 부실 등으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오늘 10월 25일까지 업체들로부터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내 몇몇 언론들은 지금 독일이 A400M을 보낸 것은 여기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독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A400M을 이 경쟁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비행기를 한 대 보내는 것이
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잖아요, 부산에서. 23일에 들어왔죠. 지금은 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공동 작전을 지금 훈련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들도 9월 말까지 머물게 돼 있어요. 벌써 살짝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부분이. 자, 이 사안은 항모가 온다는 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에요. 제가 추정컨대 그 결정은, 항모에 대한 결정은 9월 1일 날 있었던 하와이에서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여기서 결정됐다. 그래서 9월 2일 날 그 언론 보도를 타고 9월 말에 로널드 레이건 한국 항모가 올 거다. 부산항으로 입항할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머물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죠. 저는 그래서 항모가 들어왔고, 이번 독일 기체의 한국과 일본 방문도 이것과 같은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왜냐, 지금 이 중요한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병력을 이동하고 할 때는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밑에 바탕을 이루는 얼개가 있게 마련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엄청나게 중요한 움직임, 그 꼭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의 움직임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고,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분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8장, 9장 정도 분량이에요. 그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미국의 백악관이고, 이거는 2022년 2월 버전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낸 건데, 이거는 미전에는 없었던 전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 트럼프 기억하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거친 표현이 많았지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때부터 주창이 돼서 나오고, 트럼프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유럽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다 우리 돈을 써서 우리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켜줬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군축만 하고 단물만 빠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거의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당신들도 이 임무를, 이 부담을 같이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군 주둔 비용 지원하는 거를 금액을 엄청나게 올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부상했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부상했고 인도 패시픽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미국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대응을 할 것이다. 이게 저 패권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패권 다툼이고, 여기서 미국이 지면은 미국은 이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 질 수 없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닌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들과 연대를 해야 되겠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세상이, 인류가 완벽하지 못하죠. 미래로 나아갈 발을, 지침을 미국이 먼저 제시하겠다. 이런 작전을 짠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물론 미국의 생각이죠. 여기에 각 국가들의 동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그들의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맞춘 거고, 일본하고도 맞추고, 우리나라하고도 맞춘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화, 구체화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화됐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때는 그걸 과격하게 했죠. 그래서 주변 많은 동맹국들의 마음으로서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좀 실패했죠. 그 틀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결은 치게 만드는 거죠. 바이든이 이제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데, 그것을 구체화, 현실화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예, 그리고 중국을 얼마나 많이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수명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먼저 왔어요. 우리나라를. 2021년 3월 18일이죠. 여기서 와서 오스틴 장관이 우리 국방장관한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협력을 구합니다. 설명하고 이 이후에 당시 청와대도 예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이해 2 달이 있다가 5월 달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요. 그 사전 정치 작업 차원에서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꺼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한국이 할 일, 미국이 할 일, 서로 주고받을 거, 그 거래, 그것이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거예요. 정상 둘이 만나서 갑자기 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한 2달간에 걸쳐서 그 조율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성과를 그냥 확인했다. 잔치 한번 벌였다. 워싱턴 DC 가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때 했던 약속이 이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죠.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거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한 것들입니다.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 이거는 아직도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달라진 듯해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 사이에 지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다. 협상에 나설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과 미국 바이든은 큰 딜을 한 겁니다. 주고받은 겁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미국의 이해관계를 서로 맞추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미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이전 정부와 했던 약속들을 지금의 윤 정부가 충실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밖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재밌게도 이전 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무슨 약속을 했었을까라는 부분이 판단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은 필연이다.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런 과정을 극복치 않고 갔다고 했으면 우리는 한 번 더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5월 21일 날,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5월 26일 날 예외적으로 서도 국방장관이 우리를 방문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예외적이다. 이거는 뭐냐? 3월 달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 바이든과의 회담에 있어서 협의하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국이 협의를 하자. 난 한국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한 거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즉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뭔지 규명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 자, 그게 한두 해 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 해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보면은 최소 10년을 생각해요, 미국은. 10년 동안 구체적으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 각 동맹국들과 협조를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트럼프 때부터 거칠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바이든은 그걸 구체화 세련되게 만들 따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됐다.
독일도 독일의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과 한국이 친구가 돼야 돼요. 군사적으로. 그전까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독일 장관이 급하게 날라온 겁니다. 이렇게. 예. 많은 걸 시사해요. 예. 즉 미국과 한국의 협의에 따라서 한국과 독일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즉 우리는 옛날 미국이 담당하던 우리 해양 수송로를 이때까지 미국이 막아주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드디어 독일도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세월의 흐름이 따라서 미국한테 그래 당신들은 충분히 반성했어. 이제 좀 국제적인 역할을 해. 이제 그런 멍에를 벗어던져도 돼. 당신들은 일본과는 좀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독일한테서 반가운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금방 달려온 것이죠. 이렇게. 예. 이번 독일 공군의 비행기들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온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때 이제 독일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은 이건 2020년 12월 31일이죠. 한국을 오기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 인도 태평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예. 그때 뭐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지금 호주 공군하고 공동이 훈련도 했잖아요. 우리하고도 했고, 일본하고도 했고, 호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한국과 일본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것도 양쪽에 동시에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지 않는데 독일에 혼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 국방장관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나게 무모한 발언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용인 하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미국의 용인은 어디서 왔느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독일이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이야기예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짐작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도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상륙함들을 항공모함으로 거의 이제 개조를 했죠. 개조를 하고 거기 F-35B를 장착해서 소형 항모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런데 지금 독일 국방장관이 있는 이 사진에 일본의 국방부 장관으로 할게요. 그 방위성 장관으로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을 해외 언론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국에서 우리가 그 기사를 봤을 때 독일 장관이 하는 이 발언을 보는 거하고 느낌이 같겠습니까?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것이 독일과 일본이 전후 지금 50년 이상, 한 60년, 70년 다 돼가죠? 70년 넘었네요. 70년간 그들이 해온 모습에서 판가름 나는 부분이에요. 평소에 이런 사안에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전 세계 대중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탁 받는 느낌이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겁니다. 독일은 이게 되고 일본은 이게 안 돼요. 일본과 우리는 가깝지요. 같은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런데 지금 지켜본 바로는 중형 항공모함 이야기는 우리한테만 나오는 거거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일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그걸 가지기로 미국과 합의가 된 거예요. 단지 우리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킨다.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독일, 프랑스 다 자주국이에요. 그렇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우리도 그 수준으로 격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이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요청한 것이죠. 반대급부로. 그러면서 이 사안을 아주 세련되게 만진 거예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으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것으로.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감시 체계와 무기 체계를 그 사이 다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 내버렸는데요. 미국을 배치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 나라가 돼서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협상이 되는 겁니다. 협상이. 중국은 할 말이 없고 본인들도 그런 무기 체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도 할 말이 없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게 우리가 성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때문에 더 난감해지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 자료를 찾다가 저도 발견을 했는데, 독일 장관이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발언 순서에서 참 의미 있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러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의 통일부 장관께서 매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 국경일을 맞이하여 항상 주빈으로 독일을 찾아주시는 것은 한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분단이 있을 경우에 통일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친구를 만들 때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들 간에 친구가 되는 것도 이해관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독일의 말에, 이 독일 국방장관의 말에서, 네. 일본의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일본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말은 안 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보면 이게 저한테 조금 더 좀 뚜렷해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년 말인가 제가 연말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2021년 최대 국방 현안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거대한 딜이라는 제목을 뽑았었어요. 네. 자, 그 내용들이 훨씬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미국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바이든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공동성명서에서 보여드렸지만 미국과는 트럼프가 약속한 것을 그냥 존중해 주기로 했잖아요. 왜냐, 그 모든 것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 방법은 맞다. 그거는 내가 취하겠다. 근데 한국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켜라. 그때 주고받았을 거래가 무엇이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요구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기의식이죠. 2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체계는 2등이 되면은 바로 한 10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체제예요. 1등 국가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 패권 국가의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은 순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경쟁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이든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 한국의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이든은. 그게 현실이니까. 6.25 전쟁 때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접해 줄 건 대접해 주고, 또 그 외 국방력이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우리는 나라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예요. 예.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미국은 후퇴할 수도 있죠. 예. 자, 그런 절박함도 있고, 국력도 많이 신장됐고, 국방력도 눈부시게 올라갔다. 더 이상 이것을 단속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동맹국으로서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그런 동맹국의 차원으로 또는 그거 이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나라다. 복잡한 남북 분단이라는 문제가 있고, 미국도 거기에 크게 관여되고 있다. 분단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봐요. 자, 북미 외교 관계를 해라 그러면 제한. 그거는 너희들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요소가 된다. 왜? 북한 핵은 미국을 첫 번째로 노리고 있으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고 전례를 만들 것 같은 게 좀 부끄러우냐? 그러면 정치적인 방향을 잘 모색해봐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의 군사적인 한 힘이 돼줄게. 동맹국으로서, 동맹 대 동맹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중형 항모도 필요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해야 된다. 옛날처럼 우리는 육군만 하고 응? 공군과 해군은 미국과 일본이 해줄게 이런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예? 오케이,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형 항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박정희 시절처럼. 그리고 수송기도 이제는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 것이죠. 진짜 멀리 갈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작전거리가 훨씬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서해 5도만에서 NLL을 지키기 위해서만 싸우는 해병대가 아닐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까지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장비를 실어 나갈 수 있는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또 등장한 말이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반도를. 예. 그죠? 자,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다. 그러면 지금 전 유라시아 대륙이 기대를 하는 바죠. 마침내 70년 만에 대륙과 해양이 연결됐어요. 그 70년 전에는 유럽의 입장에서의 시베리아 저쪽 우랄 산맥과 동쪽은 그냥 미개발지였어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유목민족들이 중앙아시아 초원을 달리던 그 이후 1000년, 2000년 지나서 처음으로 거대해진 세계 경제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항, 부산항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중국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무역하는 나라들, 그리고 남북이 교류가 됐을 때 이쪽 바닷길, 육지를 통해서 이쪽 바닷길로 오게 될 유럽의 상품들, 그것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먼저.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수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데 뭐 전자식 사출기니 뭐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우호적인 기술 이전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 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한국에 와 있고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 머문다고 그랬는데 23일날 왔으니까 한국 해군 작전 구역에서 우리랑 뭐 훈련을 한다. 예. 처음에 한 3일은 부산 관광을 했는지 뭐 그렇게 보낸 것 같고, 그 다음 또 다른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부터는 우리 해역을 벗어나서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을 한다. 그 항모는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쪽에서. 근데 어차피 그 항모는 사실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코스카 항이 본인 기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 옆에서 온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갈 걸 멈추고 한국에 더 오래 머문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독일 공군이 30일까지 한일에 체류를 한다. 그리고 29일인 오늘 부통령이 한국으로 온다. 자, 이게 다 뭐냐? 오늘 쭉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단지 중국에 대비하기 위한 뭐 오늘에 많이 등장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 훈련을 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 공군이 호주에서 다 만났지만 바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서 며칠 머물다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한반도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며 만에 하나 사소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큰 일을 거르칠 수 있다. 즉 휴전선에서 총 한 발만 쏴도 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 어려운 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베의 국장일을 27일로 잡은 것 자체도
한반도에 있는 좋은 기운을 막고자 하는 날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제가 그런 짐작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진 기시다, 힘들어진 자민당이잖아요. 그들이 힘이 들 때 내부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한반도 때리기거든요. 예.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글자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봐진다는 거예요. 단지 중국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만큼은 9월 말까지만큼. 그래서 그 세력들이 딱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죠. 미국 해군 항공모함 그리고 부통령이 와서 양국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독일 공군까지 밥숟가락을 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남, 북, 일 간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한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정부가 지금 북미 간의 흐름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당연히 깔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자민당 정부도 지금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그리고 그들이 절대 원치 않았던 북미 간의 수교를 회방 놓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만들 수 있으며 그 사소한 사건은 큰 판을 깨버릴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미국만의 생각이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 대표로 독일이 왔다.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은 남북한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국가이다라는 메시지까지 따라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